자, 제3편 제목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여기 이제 국가가 있고, 여기 국민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전 시간까지 배운 거는 국가가 국민들에 대해서 각종, 행정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럼 행정작용을 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이 협조를 잘 안 하고 법을 이제 위반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 국가는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상태로 두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이걸 어떤 수단을 통해 가지고 국민을 하여금 법을 위반하게 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를 할 것이냐.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있고요. 여러분 각 제도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요. 여기 오늘 배우게 될 3편의 내용을 잠시 좀 개관을 하겠습니다.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전통적인 수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새로운 수단이 있을 수 있더라. 이거죠. 과거에 쓰여져 왔던 전통적인 수단은 크게 나누면 행정벌이라는 거 하고, 그리고 강제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강제. 자, 차이점은요, 행정벌이라고 해서 벌은요, 뭘 잘못한 사람한테 제재를 가는 게 벌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과거에 어떤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다, 이렇게 보면 돼요. 부모님이 말이죠. 그 말을 안 듣는 아들 혼내주듯이, 그래서 제재를 가는. 근데 요거는 제재가 아니라 이것은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어떤 자에 대해서 의무의 이행을 이제 실현시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맨 오른쪽에 두 가지를 썼었잖아요. 노란 글씨로. 법을 위반하는 국민,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국민,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반한 자에게는 행정벌을 가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행을 안 한 자에게는 행정강제권을 발동합니다. 자, 행정벌은 다시 요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행정질서벌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행정형벌이라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법을 위반한 사람도 경중에 차이가 있겠지. 어떤 경우는 정말 사회에 아주 해악을 가져다주는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별로 그다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거리에다 버렸어. 담배꽁초. 그거 법을 위반한 거긴 합니다. 경범죄 위반한 거죠. 근데 이제 담배꽁초 버린 거 가지고 막 교도소를 보내거나 벌금형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배꽁초 버린 사람한테는 과태료 몇만 원, 요 정도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음식물 판매자가 만약에 불량식품을 팔았다. 불량식품은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엄히 처벌해야죠. 그래서 불량식품 파는 그 정도, 그러니까 나쁜 어떤 그 중한 위반을 했을 때는 형벌이라는 걸 가합니다. 자, 질서벌, 형벌. 요 질서벌은 바로 과태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과태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형벌을 가하는 건데, 이거는 형법상 그 9개의 형벌을 말합니다. 형법상 9개. 심하면 사형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형. 그리고 이제 징역, 금고, 벌금,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자격 상실,
과료, 구류, 몰수. 네. 그래서 이거 자격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격 상실, 자격증. 이렇게 9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벌입니다, 형벌. 벌금 같은 거 받으면은 벌금은 이제 정과에 올라요. 근데 이제 과태료는 정과하고 관계없습니다. 저건 일종의 그냥 행정처분에 불과한 거. 그러니까 행정질서벌은 좀 경한 잘못, 이거는 형벌은 중한 잘못. 우리 그 질서벌은 법이 있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고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일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이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거는 형벌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에 적용되는 법은 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처벌하는 과정에는 이제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자, 행정강제를 보겠습니다. 행정강제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요거는 강제 행정상 강제 집행과 이제 즉시 강제 이렇게 나누죠. 차이점은 요거는 의무를 일단 부과하는 거예요. 네. 의무를 부과했는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뭔가 국가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 하시오. 명령 내렸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는 게 강제 집행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무 부과하지 않은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의무를 부과했다가는 미리 부과했다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아니면 위험이 급박한 상황이어서 미처 의무를 부과할 겨를이 없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즉시 강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 강제부터 볼까? 예를 들면 이제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었어. 이것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네요. 그러면은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이때는 강제 견인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예.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제 견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이 혹시 강도를 만났어. 그럼 무기를 막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니까. 이런 걸 이제 즉시 강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은 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러니까 의무를 먼저 부과한 거예요. 예, 여기는 이제 행정 대집행이라는 게 있고, 강제징수,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네, 대집행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요? 대자가 대신하다, 대자예요. 대신하다.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행정청이나 제3자가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예를 들어보는 게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위법한 건축물 지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한테 먼저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 내렸다고요. 아까 의무 부과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철거 명령 내리면 철거해야 될 의무가 발생되거든. 의무를 부과해서 철거 명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직접 대집행 들어가는 거예요. 대집행은 행정청이 직접 불도저를 끌고 가서 저 건물을 철거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비용을 징수하는 거죠. 비용을 징수하는 거. 이게 이제 대집행이야. 이거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 대집행은요, 비대체적, 자, 다시요. 대체적 자기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시키는 데 합니다. 대체라는 건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다, 이거.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 의무. 그 중에서 부자기 의무가 아니라 자기 의무. 이제 이 경우에 합니다. 강제징수라는 거는, 이게 이제 금전 납부 의무예요.
금전 납부 의무.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내는 거야. 대표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체납자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체납자. 네,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세금 안 내고 있어? 그러니까 납부 의무를 부과했죠. 의무를 부과했어. 네, 그래도 안 내? 그럼 이제 독촉. 독촉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내? 재산을 압류한 다음에 매각하고 이제 정산을 해버려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다. 요거는 이제 이행강제금은요, 대집행이 곤란한 그런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곤란한. 대집행하기에 좀 곤란한 경우에 이거는 금전을 부과하는 거예요. 돈 내라 이거야. 저기 뭐예요? 위법한 건축물을 지었을 때 대집행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대집행하기가 어떤 힘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아예 돈을 부과해버려. 근데 여기에요. 가장 큰 특징이 반복적으로 부과한다는 겁니다. 네, 반복적으로. 한 번 한 행위에 대해서 이번에 뭐 500만 원 부과했다가 한 6개월쯤 지나서 다시 또 500. 그래도 스스로 시정을 안 해요. 또 6개월쯤 지나서 또 다시 500. 어때요? 그래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함으로써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는 겁니다. 이행강제. 자, 요거는 직접 강제는 말 그대로 직접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해가지고 의무를 실현시키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영업정지 처분 내렸어. 영업정지 명령.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무를 부과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사람이야. 상대방이 지금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그래? 너 그러면은 이번에는 영업소를 이제 폐쇄시켜버린다 이거야. 영업소 폐쇄. 요게 이제 직접 강제 요구하고 영업소 폐쇄. 그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는 거죠. 아예 그냥 손님들이 못 들어오게 장사를 못하게 막 막아버립니다. 자, 네 가지가 바로 강제 집행인데요. 공통점. 자, 보면 자기 의무를 부과했고 의무를 부과했고 이것도 금전 부과했죠. 그 다음에 명령 내렸죠. 어때요? 전부 다 일단 의무를 부과한 다음에 일입니다. 의무를 부과했어.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한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이런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의무를 부과할 겨를이 없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네, 이런 건 즉시강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통적인 수단인데 전통적인 수단은 명칭을 보더라도 좀 무섭죠. 명칭이 벌을 가한다, 뭐 강제라는 말들하고 집행, 즉시강제 이렇게 전통적인 수단은 좀 국가가 어떤 강력한 힘을 가하는 거였어요. 강력한 힘을 가해서 꼼짝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야 국민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체납자들 말이죠. 체납자들 강제징수 아무리 하더라도 이 사람이 돈이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대집행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행정청이 직접 대집행할 때 지난번에 보면 이른바 용산 참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막 충돌이 일어나면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고 이거 지금 국가가 할 짓이 못 됩니다. 그렇죠. 대집행. 돈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또? 네. 돈이 많은 부자들은 까짓 거 그래 너네들 계속 금전 부과해라 이렇게 버팅기는 거예요. 저기 과태료도 마찬가지예요. 과태료 돈이잖아요. 과태료 돈 뭐 벌금 이런 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통적인 방법은 어떤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국가가 말이죠. 전통적인 방법 말고 뭔가 좀 세련된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해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이제 새로운 수단들이에요. 요거 이제 우리 책 뒷부분에 있는데요. 새로운 수단. 여기서 배우는 것들은 뭐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 그다음에 공급 거부.
공급 거부가 수도나 전기, 가스 이런 거 막 끊어버리는 겁니다. 네, 명단 공표.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이따가 볼 거예요. 이런 거는 과거에는 이제 보이지 않았던 어떤 제도들이 등장을 했어요. 우리가 그 지난주에 행정행위 파트에서 한참 할 때 보면 뭐 철회권을 유보한다. 부관 중에 하나 있었죠. 철회권을 유보한다든지 이런 제도들이 다 뭐예요? 사실은 이렇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같은 데 보면요. 질서행위 규제법에 보면 뭐 자동차 등록판을 막 영치한다거나 과태료 안 내면 어때요? 아주 좀 치사스러운 방법이긴 하지만 이 자동차는 운전을 해야 되겠고 여러분 자동차 등록판 없이 운전하고 그러면 오히려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내게끔 막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입니다. 아시겠죠? 이 체계가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163페이지. 지워도 되죠? 163페이지부터 보는 겁니다. 네, 행정벌이에요. 행정벌. 행정벌은 과거에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다. 그런데 거기에는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제도 중에 벌자가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행정벌처럼 벌자가 들어가는 거, 거기에 징계벌이 있죠, 징계벌. 네. 징계벌은 이른바 특별 권력관계 내부에서,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뭐 교도소 내부에 있는 수용자들한테 가하는 것이 징계벌이지.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한테만 가는 게 징계벌인데, 지금 보고 있는 행정벌은 물론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어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이른바 그래서 일반 권력관계에 기초한 그런 제도가 행정벌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 형사벌? 네. 형사벌과는 어떻게 다르냐? 형사벌은 형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형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에게 부과하는 게 형사벌이에요. 물론 이 행정형벌도 범죄자들입니다.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사람들은 이제 범죄자인데, 행정벌 안에는 질서벌도 있죠. 질서벌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은 범죄자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이 행정벌이죠. 간단히 말하면 형사벌은 형사법규를 위반한 자, 행정벌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게 내리는 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기 맨 마지막 칸에 보면 집행벌이라고 나오는데요. 집행벌은 이행강제금이에요. 여러분 이행강제금은 강제집행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옛날에는 집행벌이라고 불렀어요. 집행벌. 요즘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일단 밑에 다시 또 소개가 되는데 처벌의 내용에 따른 분류해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라고요. 제가 다음 페이지 맨 위에 한 줄짜리 글이 있죠. 뭐라고 됐어요? 164페이지 맨 위에 한 줄짜리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내용은 입법 재량이다. 이게 판례 문구잖아요. 입법 재량. 그러니까 입법자가 정하는 거야. 어떤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과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 아니면 형벌을 부과할 것이냐는 입법자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형벌을 부과해서라도 이런 행위는 금지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형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이 정도 행위가 크게 사회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입법 재량입니다. 자, 행정벌의 근거라고 나오는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없어야 되겠습니까? 네. 행정벌이야말로 가장 침익적인 행위예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뭐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그런 벌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를 필요합니다.
특히나 그 형법 규정들은요, 이른바 죄형법정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 이게 죄형법정주의. 이 법률은 그렇고, 그 두 번째 칸에 뭐 행정, 입법,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로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례는 이제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요. 형벌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조례로. 자, 밑에 행정형벌의 특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형벌의 특수성. 범의라고 되어 있죠? 범의. 이건 이제 고의. 네, 고의라고 부릅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걸 범의가 있다. 고의적으로 한다는 얘기고. 고의의 반대말이 과실이죠. 자, 그래서 이 책임 능력, 행정형벌은 14세 미만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형사 미성년자들은 처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심신상실자, 자기의 행위의 의미를 잘 모르고 판단 능력이 없는 자를 심신상실자라고 하고, 심신상실자는 아예 처벌을 안 합니다. 근데 심신상태가 미약한 자 있어, 미약한 자. 얘는 이제 2분의 1로 감경해요. 깎아준단 말이에요, 형을. 그리고 농아자 있습니다. 농아자. 장애인인데 농아자, 여기 또 2분의 1을 깎아줍니다.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고 나왔어요. 예. 여기서 문제는 건 이제 양벌 규정인데, 양벌 규정. 종업원을 잘못하면은 그 사장이나 법인도 처벌하죠. 이게 양벌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그냥 쭉 읽어보면 되고요. 왼쪽 페이지는. 중요한 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통고 처분이라고 나오잖아요. 165페이지에. 통고 처분은요, 행정벌 중에서도 행정형벌과 관련이 있는 거야. 네. 여러분, 행정형벌 중에는 그 벌금이 있죠, 벌금. 그 다음에 과료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돈 내는 거예요, 돈. 형벌인데, 돈을 내지 않고, 이제 벌금 내지 않고, 이른바 범칙금이라는 걸 내도록 하는 거. 범칙금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이 범칙금이 바로 정식 명칭이 통고처분이에요. 통고처분.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했어. 신호를 위반해서 그 현장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예, 참고로요, 적발되지 않는 경우 있죠. 왜냐면 이제 고속도로를 막 과속으로 달리다가 단속 카메라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른바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오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요? 과태료 범칙금은 달라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카메라에는 누가 운전하고 있는지 정확히 안 찍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자동차 차주 앞으로 이제 과태료가 날라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적발되면 현행범이야, 바로. 그렇죠? 교통신호를 위반한다는 건 범죄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거는 범죄행위야. 왜? 남의 생명이나 재산에 위협을 가하는 거잖아요. 신호 위반하면.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거 뭐 벌금 한 10만 원도 넘을 거야, 아마. 이거 엄하게 처벌합니다, 원래. 이렇게 이제 적발 당하죠. 그렇게 되면 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이른바 범칙금 통보서가 와요. 이게 바로 통고처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뭐 10만 원 내시오. 10만 원. 이제 언제까지 경찰서 민원실에다 갖다 내시오. 이렇게 와요. 그럼 이 범칙금에 대해서 이제 납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내면 납부를 하면 이제 종료되는 거죠. 그럼 깨끗이 뭐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범칙금 통지서 나왔을 때 이렇게 납부하죠? 그러면 종료되는 거야. 그냥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 두 번 다시 요 행위에 대해서는 요 행위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끝. 그리고 이건 전과에 기록되지도 않아.
이건 벌금 낸 게 아니야. 벌금 낸 게 아니고 범칙금이라는 걸 낸 거예요. 범칙금은 벌금이 아니에요. 즉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 10만 원만 내면 돼. 이게 신호 위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경우마다 전부 다 벌금을 물리게 되면 이거 전과자가 돼요. 그럼 모든 국민이 전과자가 되는 건 쉬워. 아주 금방 돼요. 자, 범칙금을 왔을 때 만약에 납부를 안 하죠? 예. 불이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행. 이렇게. 만약에 불이행, 납부를 안 하고 버텨? 그러면 이제 직결심판으로 넘어가요. 직결심판으로 넘어가고. 직결심판에서 이제 벌금형 받을 수도 있고 또 직결심판에 불복하면 막 정식재판까지 막 갑니다. 정식재판까지 받고 하면 이게 뭔가 아니 이게 뭐냐? 이게 형사 절차예요. 이게 바로 형사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근데 결국 이제 신호를 위반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은 뭘 내는 거예요? 벌금을 내는 겁니다. 벌금.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벌을 받는 거지요. 정식 재판해 가지고 잘 방어를 하면 무죄 판결을 날 수는 있어요. 무죄 판결 나면 이제 돈 막 안 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 유죄 판결이 나면 벌금을 냅니다. 요게 통고처분에 아시겠어요? 통고처분. 지금 도로교통법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여기 몇 가지가 있죠. 여기 이제 통고처분 제도가 있는 것들이 조세범, 뭐 관세범, 출입국사범 몇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벌금 제도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고 통고처분에서 일단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통고처분 있죠. 이게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이 뭐냐 이거야 이거. 우리 행정법 시간에는 성질 중에 뭐냐면 처분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처분성을 갖느냐. 왜냐하면 이게 처분이라고 한다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 10만원 범칙금 받은 사람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범칙금 부과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세요. 처분이겠어요 이거? 이 범칙금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이행하면 됩니다. 즉 납부를 안 하면 되는 거야. 납부를 안 하면. 그러면 형사 절차로 가죠. 네, 이렇게 형사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건 처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 사실은 요걸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이 행정처분은 범칙금은 처분이 아니야. 자, 제3절 행정질서벌로 갑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행정형벌을 한 거예요, 형벌. 그 다음에 이제 질서벌인데요, 과태료죠. 이 질서벌과 관련해가지고, 관련 법률 이름이 뭐라고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고 있죠. 행정질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그래서 이 박스는 제가 그냥 참고로 적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로 보시고, 이따가 관련되는 걸 설명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바로 이렇게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잘 공부해야죠. 쭉 본단 말이야. 하나씩. 자, 첫 번째 칸에 위반행위 법정주의라고 써 있습니다. 질서 위반행위는 법으로 미리 정하라. 법정주의. 마치 죄형법정주의하고 뭔가 어감이 비슷하지. 죄형법정주의는요, 범죄와 그 범죄에 따른 형벌의 내용은 미리 법률로 정하라는 거야. 따라서 질서 위반 행위, 즉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도 미리 법률로 정해놔야 됩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침을 한번 뱉으려고 그래. 침을 뱉으려고. 근데 이제 침을 뱉다가 혹시 걸리면 과태료 부과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잘 모르겠네. 그죠?
이게 과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가 확실해야, 국민의 입장에서는 확실해야 조심할 거예요. 그렇지? 휴지를 버렸다. 길을 가다가 휴지를 버렸을 때 그게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이런 것이 미리 법률로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국민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불안해.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해도 되는 거냐, 하면 안 되는 거냐, 막 아리송하죠. 그거 못해. 국민생활에 예측이 불가능하면 안 됩니다. 자, 법정죄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미리 법으로 정하라. 자, 그 다음에 적용 제외, 두 번째 칸에 적용 제외.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 자, 사법상. 대통령령은 사법상, 소송법상, 이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마 지금쯤 진도가 나갔을 것 같은데, 이 민법 시간에 보면 사법의 대표가 민법이잖아요. 민법을 쭉 보다 보면 무슨 사단법인 파트 이런 데 가면 과태료 부과 조문이 있습니다. 과태료. 왜 민법에 과태료가 나오죠? 그죠? 이상하죠? 근데 있어요. 소송법.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 만약에 거기에 이제 어떤 질서를 위반하면, 재판 과정에서 질서를 위반하면 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과태료는 그 법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 안 된다 그 말이야.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징계 이야기는 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르는 징계사유에 해당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법,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협회에 등록이 된 어떤 변호사가 뭐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협회 내부적으로 징계를 가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 수임료를 받게 되는데 수임료를 얼마 받았는지를 정직하게 변호사협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신고를 안 하죠? 그래서 단속되면 변호사협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징계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변호사법에 따른 절차에 따르는 거지 지금 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그런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형법에서는 이른바 책임주의라고 하는 건데, 책임주의. 그럼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뭘 잘못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고의 과실이 없는데 형벌을 가할 수도 없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여기 이 형법에서는요. 위법성 인식의 착오라고 하는데 위법성을 인식하는 것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게 아니야. 나는 적법하게 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위법한 행위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인식을 안 한 거야, 인식을. 자기가 지각을 못한 거지. 이럴 때 인식의 착오, 위법성 인식의 착오 플러스요. 착오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때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몰랐거든. 몰랐어. 근데 모르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 시험 문제 말이죠. 이런 말 이제 빠집니다. 여기 싹 빠지고 뭐 위법성 인식에 착오가 있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그죠? 예, 정당한 이유란 요건이 또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 밑에 보면 책임 연령 나오죠. 14세. 여기 아까 그 형법하고 똑같아요. 14세 미만자는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네요. 심신상실자.
네, 심신상실자는 아예 과태료 부과 안 해요. 그런데 심신이 약간 미약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나왔어요? 미약한 자는 이 감경한다라고 나왔죠. 감경. 네, 2분의 1로 깎아줍니다. 다수인을 가담했다. 다수인. 우리 형법에는 이게 이제 공범이라고 하는데, 공범. 여러분, 만약에 이건 참고로, 우리가 형법에 한 10명이서, 한밤중에 말이죠. 10명이서 막 때로 몰려 들어가서 어느 집을 막 주거 침입을 했어. 그럼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아요? 각자 주거 침입한 것으로 처리를 해야지, 그때. 그러니까 주거 침입자는 각자에게 다 부과합니다. 나눠가지고, 10명이 주거 침입했으니까는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교도소 보내는 것도 조금씩만 보내나? 그게 아니지. 다 똑같이 보내죠. 마찬가지로, 다수인이 가담한 어떤 행위도 결국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어때요? 각자 이러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각자 과태료는 5만원씩 다 부과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시효? 네, 시효. 이거는 5년이에요. 거기 읽어보면 뭐 재판이 확정된 후에 5년. 근데 지금 설명드리면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나중에 우리가 절차까지 다 배운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자, 이제 과태료 부과 절차가 거기에 나옵니다. 부과 절차. 네, 부과 절차.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어떤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위반하다가 뭔가 단속이 되겠죠. 이제 행정청 공무원들이 단속하는데, 단속이 된 때로부터요, 이제 의견 제출 기한, 이때까지 이제 의견을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은요, 10일 이상. 10일 이상 충분히 시간을 주고, 그럼 10일 이상 이 기간 동안 이제 막 변명거리를 이제 찾아야지. 내가 사실은 그때 이러이러해서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제 의견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견 제출한 것도 받아보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봐서 결국은 과태료를 어느 시점에선가 부과하겠죠. 그죠? 네, 당신은 5만원짜리 과태료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했습니다. 부과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항상 내야 되느냐, 과태료를. 억울한 사람이 있겠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과태료를 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말이죠. 네, 부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른바 뭘 하느냐? 이의 제기라는 걸 하는 거예요. 네, 이의 제기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제 의견 제출이고 이의 제기.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이의 제기를 하는 순간 뭐냐? 이 과태료 부과 처분은, 과태료 부과는 어때요? 효력이 소멸합니다. 소멸했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 당장 이걸 내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제 고지서는 받아놨죠. 고지서는. 근데 이건 효력이 없으니까 내지 않아도 돼요. 어디로 가느냐?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재판. 이제 이게 법원에 통고가 됩니다. 이의 제기를 하면 누구한테 하는 거야? 지금 그 행정기관에게 하는 거죠. 단속으로 행정기관에게 이의 제기를 하면 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요. 네, 법원으로 갑니다. 행정청에서 보내는 거죠, 법원으로. 그럼 이제 재판 받겠죠. 재판 쭉 받았어. 재판이 끝나서 판결.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지금 생각났습니다. 아까 5년 이야기 하려고 그랬죠. 네, 시효 5년은 요거 이제 판결 확정됐단 말이야. 가령 그래서 아까 5만 원이다. 네.
5만원 부과했는데, 얘가 이제 이의제기해서 재판 들어갔어. 근데 역시 법원은요, 5만원이 맞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당신은 5만원 내야 된다. 이렇게 되면, 5만원 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때로부터 5년 있죠, 5년. 5년 내에 이걸 징수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소멸시효라는 거예요, 소멸시효. 이게 소멸시효예요. 이 국가는 5만원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는데, 이때 만약에 아무 조치를 안 하고 5년이 지났죠? 그러면은, 소멸시효. 시효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징수해야 돼요. 그리고 5년짜리가 하나 또 나와요. 5년짜리. 요거 있죠, 요거. 법을 위반한 행위. 어떤 행위로부터 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또 5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행위가 있고 나서 뭐 한 20년 후에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면 안 돼요. 빨리 해가지고 5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제척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요거 소멸시효는 뭐 중단제도도 있고 그래요. 정지제도. 요것도 여러분 민법 총칙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근데 이거 제척기간은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네요. 진짜 요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과태료 부과 절차였습니다. 여러분 쉬었다가 과태료 이야기 안 한 게 몇 개 있는데 그거 마저 하고 이제 다음으로 갈게요.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